뉴스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북한 고강도 도발은 오늘도 이어졌습니다. 어제는 북방 한계선 넘어 남쪽으로 속초 앞바다에 단거리 미사일을 쐈지요. 오늘은 동해로 장거리 미사일을 쏘았는데요.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화성 17형으로 추정됩니다. 끝까지 못 가고 2단 분리 후에 추락하긴 했지만 2단 분리를 한 것만으로도 진화한 거고 위협이 되죠. 6개월 전보다 사거리도 길어졌습니다. 미 본토까지 닿을 수 있는 ICBM 발사에 미국과 일본은 어제보다 더 강하게 규탄했습니다. 이제 남은 건 사실상 핵실험뿐이라는 게 전문가들 의견입니다. 김성규 기자입니다. 군 당국이 평양 순안 일대에서 쏜 북한 미사일을 포착한 건 오늘 오전 7시 40분쯤입니다. 동해 쪽으로 발사된 이 미사일은 고도 1920km까지 치솟은 뒤 약 760km를 비행했습니다. 최대 속도는 마 15, 시속 18,000km로 분석됐습니다. 북한은 1시간 뒤에도 평남 개천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추가 발사했습니다. 우리 군은 3발 중 첫 번째 미사일을 장거리 미사일로 밝혔는데 전문가들은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으로 분석했습니다. 최근 북한이 개발에 공을 들이는 괴물 ICBM 화성 17형으로 추정됩니다. 지난 3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마치 영화처럼 연출한 영상 속에 등장한 바로 그 미사일입니다. 정상 발사 시 최대 사거리가 15,000km 정도로 미국 전역을 사정권에 둡니다. 합동참모본부는 해당 미사일이 1, 2단 추진체 분리까지는 성공했지만 통상 마 20 전후인 ICBM 속도에 못 미쳐 탄두부가 추진력을 상실하고 비행 도중 동해상에 떨어진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그럼에도 올해 3월 시험 발사와 비교하면 최대 고도와 사거리 기록이 늘어 기술이 진전됐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차근차근 북한이 데이터를 가지고 수정 보완해 나가면서 그 ICBM의 완성도를 높여가고 있는 또 조만간 발사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어제 북방 한계선인 NLL 이남으로 분단 이후 처음 미사일을 발사하며 남한을 조준했던 북한이 오늘은 ICBM으로 미국을 겨냥하는 고강도 무력 시위를 벌이며 7차 핵실험도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분석도 제기됩니다. 채널A 뉴스 김성규입니다. 우리 군은 북한 도발에 맞대응 성격으로 내일까지 예정되어 있던 한미 연합 공중훈련 비질런트 스톰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북한 군서열 1인자가 어제 NLL 남하 도발 전에 북침 전쟁 연습이라면서 도발 빌미로 삼았던 바로 그 훈련입니다. 김재혁 기자입니다. 5년 만에 한미공군의 항공기 240대를 동원해 진행 중인 연합공중훈련 비질런트 스톰은 당초 내일 종료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닷새간의 훈련을 빌미로 북한의 도발 수위가 점차 높아지자 한미공군은 훈련 연장이란 맞대응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한미는 안보위기 상황 속에서 굳건한 연합 방위 태세를 보여줘야 한다는 것에 공감했다며 훈련 연장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훈련 종료 시점도 따로 정하지 않은 채 협의 중이라고만 밝혔습니다. 북한이 어제 분단 이후 처음 NLL 이남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떨어뜨린 데 이어 오늘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발사로 미국 본토까지 겨냥한 데 따른 대북 경고 메시지입니다. 대규모 항공작전 역량을 눈앞에서 보고 있는 것만으로도 심리적 압박을 가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수단입니다. 다만 어제 열린 공군의 유도탄 사격 대회에서 패트리엇 요격 미사일 한 발이 장비 오류로 발사되지 못한 데 이어 국산 유도 무기인 천궁도 2017년 전력화 이후 처음 공중 폭파한 사실이 확인돼 우리 군의 방어 능력에 대한 우려 목소리가 나옵니다. 사격 레이더상의 오류가 확인이 되어서 안전 등을 고려해서 발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지난달 4일에는 북한의 중거리 미사일 도발 대응 과정에서 우리 군이 쏜 현무2C 탄도미사일이 낙하되는 사고가 나기도 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재혁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에 이어 오늘도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ICBM까지 발사한 만큼 이 대통령실도 이제 북한의 다음 수순은 7차 핵실험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대비 중입니다. 송찬우 기자입니다. 대통령실도 북한이 도발한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으로 분석했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북한이 발사한 장거리 미사일이 ICBM 외형을 갖췄다면서 다만 출력 등의 문제로 실패로 끝난 것 같다고 평가했습니다.
실패는 했지만 북한이 ICBM 도발까지 한 만큼 남은 건 7차 핵실험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북한이 ICBM 시험 발사와 핵실험 준비를 모두 끝낸 걸로 파악해왔습니다. 핵 선제의 사용을 공개적으로 표명할 뿐 아니라 7차 핵실험 준비도 이미 마무리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정부 관계자는 ICBM 시험 발사가 실패할 경우 재발사까지 준비 시간이 많이 걸리는 만큼 준비가 끝난 핵실험을 강행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열린 긴급 NSC 상임위에선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한미 연합 방어 훈련을 흔들림 없이 지속하기로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한미 확정 억제 실행력의 강화를 지시했습니다. 채널A 뉴스 송찬욱입니다. 어제 울릉도에 울렸던 경보음이 오늘은 일본에서 울렸습니다. 북한이 쏜 ICBM이 일본 상공을 향해 날아오는 걸로 관측됐었는데요. 일본까지 닿지 못하고 추락은 했지만 이 기시다 총리는 용납될 수 없는 폭거라면서 강력 항의했습니다. 도쿄 김민지 특파원입니다. 공휴일인 문화의 날을 맞은 일본에서 아침부터 사이렌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신칸센 탑승객이나 승강장에 있던 승객들도 발이 묶였습니다.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이 오전 8시 도쿄에서 360여 킬로미터 떨어진 미야기현과 니가타현, 야마가타현 상공을 지날 수 있다며 일본 정부가 해당 지역의 긴급 경보 시스템인 J-얼러트를 발령한 겁니다. 거의 한 달 전인 지난달 4일 도쿄까지 J-얼러트가 발령돼 혼란이 빚어지고 북한 자강도 일대에서 발사한 미사일은 실제 아오모리현 상공을 훌쩍 넘어갔습니다. やっぱり怖いですね、本当に単純に。テーブルの下息子と隠れようかとか思ったんだけど、やっぱりちょっと甘い考えで自分は大丈夫かなと思って。 하지만 북한 미사일은 일본 열도로 오기 전에 사라졌고 일본 정부의 해명이 이어졌습니다. ミサイル落下物等の危険性を速やかにお知らせ日本上空の通過の可能性があればその時点で J アラートは発令するものと。 기시다 총리는 NSC를 소집하고 북한의 도발을 규탄했습니다. 連日続く弾道ミサイルの発射、これは暴挙であり、決して許されるものではないと考えています。 실제 일본 열도 상공으로 북한 미사일이 날아오진 않았지만 한 달 만에 다시 J-얼러트가 발동되면서 일본은 긴장감 속에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도쿄에서 채널A 뉴스 김민지입니다. 자, 미국에서 북한 ICBM은 레드라인, 이 마지막 경고선이라고 표현합니다. 특히 화성 17형은 사거리가 15,000km, 미 본토까지 닿을 수 있기 때문이죠. 백악관은 심야 시간인데도 즉각 규탄 성명을 냈고 이 북한이 몰래 러시아에 포탄을 제공하고 있다면서 비판됐습니다. 워싱턴 유승진 특파원입니다. 미국은 본토를 위협하는 북한의 ICBM 발사 소식에 한밤중에 즉각 성명을 냈습니다.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는 북한의 ICBM 시험 발사를 강력 규탄한다면서 유엔 안보리 결의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민 복리보다 불법적인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개발을 우선시하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또 미국 본토와 동맹인 한국과 일본의 안보를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국무부도 북한의 이번 행동이 모든 국가가 유엔 안보리 결의를 충실하게 이행할 필요성을 보여준다고 규탄했습니다. 앞서 백악관은 북한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몰래 포탄을 제공하고 있다는 첩보도 공개했습니다. While obfuscating the real destination of the arms shipments by trying to make it appear as though they're being sent to countries in the Middle East or North Africa. 지난 9월 북한은 러시아에 무기를 수출한 적 없고 그럴 계획도 없다며 부인했습니다. 미국은 이 포탄들이 실제 러시아에 전달되는지 예의주시할 것이며 북한의 책임도 묻겠다고 압박했습니다. We'll continue to look at ways to hold the DPRK accountable. Not only for its WMD and ballistic missile program, but for any continued
provision of weapons to Russia as well. 중간 선거를 닷새 앞두고 바이든 대통령은 대외 리스크 관리에 주력하고 있지만 북한이 변수입니다. 북한이 핵실험까지 강행하며 판 흔들기에 나설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채널A 뉴스 유승진입니다. 북한이 미사일을 한 발 쏘는데 40억 원 정도 드는 걸로 추산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어제 하루에만 25발을 쐈으니 1,000억 원을 하루에 하늘에 날린 거죠. 북한 주민이 먹을 1년치 쌀을 사고도 남는 액수입니다. 박수유 기자입니다. 어제 새벽 6시 51분부터 10시간 동안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은 모두 25발. 재원은 단거리 탄도미사일과 지대공 미사일로 분석되는데 오늘 추가로 발사한 3발 중에는 한 발에 1,000만 달러, 우리 돈 142억 원에 달하는 장거리 탄도미사일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미국 랜드 연구소는 단거리 탄도미사일과 지대공 미사일 역시 한 발에 300만 달러, 우리 돈 42억 원에 가까운 비용이 들어 어제 하루에만 북한이 미사일 발사에 쓴 돈은 약 7,500만 달러, 우리 돈 1,000억 원가량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오늘 장거리 미사일을 포함한 3발까지 더하면 어제 오늘에만 1,300억 원에 달합니다. 북한이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한 해 동안 중국에서 사들인 쌀 수입액 약 7천만 달러를 훌쩍 넘는 액수입니다. 코로나로 인한 국경 봉쇄 이후 쌀 수입액은 이보다 크게 줄어 북한은 현재 극심한 식량난에 시달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주민 먹거리보다 무기 개발과 대남 도발을 우선시하는 북한 정권이 반인륜적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북한은 식량위기, 경제난, 민심 위반, 사상 동요 이런 게 매우 심각한 상황이고요. 강력한 무력 시위를 통해서 비행과 관계없이 체제 결속과 대미, 대남 압박을 시도하겠다. 북한은 지난 이틀간의 최대 규모 도발을 북한 주민들이 보는 노동신문에 일절 보도하지 않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박수입니다. 네, 외교안보 국제부 곽정아 기자 나왔습니다. 오늘 북한의 ICBM 발사가 실패로는 끝났지만 두려운 실패로 봐야 한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쏜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은 화성 17형으로 추정되고 있는데요. 북한이 공개적으로 시험 발사한 화성 17형 중에 이렇게 2단 분리까지 성공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화성 17형은 이렇게 다탄두 탑재 형상이에요. 처음에 쏘면 1단 추진체가 분리가 되고요. 또 추진력을 더 확보하기 위해서 그 다음 이렇게 두 번째 추진체가 분리가 됩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 과정에서 문제가 생겨서 동해상으로 떨어진 것으로 우리 군 당국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엔진 연소가 중단됐거나 아니면 제어가 되지 않았거나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원인까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2단 분리까지 이제 성공했어요. 네. 계속 날아갔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겁니까? 이제 남은 단계는 탄두부 부분입니다. 마지막 3번째 추진체가 분리가 되고 나면요. 탄두가 대기권에 재진입해서 목표 지점을 향해서 날아가게 됩니다. 이 안에 여러 개의 탄두가 이렇게 들어있는 다탄두가 화성 17형의 가장 큰 위협인데요. 우주공간이나 타격할 목표 지점 상공에서 탄두부가 이렇게 분리가 돼서 한 발에 여러 발로 갈라져 여러 지점을 타격할 수 있습니다. 미국으로 향할 경우 워싱턴과 뉴욕 등 서로 다른 지역을 동시에 공격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아까 곽 기자가 화성 17형 중에 2단 분리까지 성공한 건 이번엔 처음이라고 했으니까 네. 기술은 계속 진화를 하고 있는 거네요. 네, 북한은 올해 3월에도 이 화성 17형을 시험 발사를 했는데요. 당시에 고도 20km 상공에서 터져버려서 이 파편비가 평양에 흩날렸다는 국회 보고가 있었습니다. 2달 뒤인 5월에는 화성 17형으로 추정되는 ICBM이 고도 540km까지 올라갔고요. 오늘은 마하 15의 속도로 1920km까지 치솟아서 총 760km를 날아갔으니까 사거리와 고도면에서 기록을 경신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화성 15형은 이 760km보다 더 멀리 날아간 적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렇죠. 화성 17형, 이거는 화성 15형보다는 훨씬 센 건가요? 이 별명이 이른바 괴물 ICBM이라고 불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화성 15형과 비교하면 크기도 훨씬 커졌고요. 탄두도 다탄두에 화성 17형을 운반하는 이동식 발사 차량도 훨씬 큽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큰 ICBM이기도 하거든요. 사거리가 15,000km 가까이 되기 때문에 만약 평양에서 쏜다면
남미 남쪽이나 남극 정도를 제외하고는 전 세계가 타격 범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어쨌건 이제 우리 군은 대응으로 한미 연합 공중 훈련 이 비질런트 스톰을 연장하기로 했는데 네. 이게 북한이 긴장할 만한 카드다 이렇게 보나 보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여러 군사 전문가들을 취재를 했는데요. 모두 입을 모아서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더라고요. 북한이 전투기 60대가 실린 핵항모 한 대만 와도 온갖 비난을 쏟아내는데 전투기 240여 대가 한반도 상공에 날아다니면 북한 입장에서 얼마나 이게 위협적이겠냐 이런 겁니다. 자, 일본은 오늘 아침 이제 난리가 났습니다. 네. ICBM 발사된 게 일본 이 영공을 넘어올 거다 이렇게 봤나 보죠? 네, 초기엔 그랬습니다. 북한의 이딴 도발에 긴장하던 일본에서 소동이 벌어졌는데요. 일본은 당초에 열도를 넘어갔다면서 전국 순시 경보 시스템으로 불리는 J-얼럴트를 도호쿠 지역에 발령을 했습니다. 이후 일본 정부가 추적을 놓쳤다고 밝히면서 열도 통과는 사실이 아니라고 정정을 했습니다. 미사일이 동해 상공에서 추락을 했다면서 끝까지 추적한 우리 군 당국과는 달리 추적에 사실상 실패하면서 일본 내에서도 미사일 탐지 기능이 좀 떨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정부 안팎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곽 기자, 이게 궁금하던데요. 네. 미국과 일본은 오늘 북한이 쏜 게 ICBM이다 이렇게 밝혔어요. 근데 우리 군은 장거리 미사일 이렇게만 말하고 있거든요. ICBM이라고 말을 안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군은 처음에 장거리 미사일이라고 밝혔고 미국과 일본은 ICBM이라고 정확히 밝혔는데요. 여권 일각에서는 ICBM이라고 규정해버릴 경우 북한이 이후에는 더 강한 도발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 이런 우려가 반영된 것이란 해석도 나왔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최근 한미 정부 당국이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분석했었던 미사일에 대해서 북한이 이거 사실 저수지에서 발사한 SLBM이었다. 또 화성 15형이라고 분석한 것에 대해서 사실은 화성 17형이었다. 이렇게 북한이 정정하는 사례가 나타나는데 북한이 허를 찌르는 식으로 우리 분석을 뒤집을 가능성을 애초에 차단하려는 의도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다들 이제 다음은 7차 핵실험이라고 이야기를 하고는 있는데 또 뭐 워낙 새로운 도발도 많고 해서 걱정도 됩니다. 그렇죠. 어제는 분단 이후 처음으로 동해상 북방한계선 NLL 이남 우리 영해 근처로 탄도미사일 도발을 감행했고 오늘은 미국 본토와 일본을 노린 ICBM을 발사했죠. 북한이 주도권을 쥐고 끌고 가려는 의도가 다분합니다. 사이버 테러나 DMZ 국지 도발, 7차 핵실험도 다음 도발 카드로 거론됩니다. 네, 철저히 대비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박정화 기자와 살펴봤습니다. 어제 공습경보가 발령돼 불안과 공포에 떨어야 했던 울릉도 주민들. 이럴 때 사용하라고 준비해둔 대피소도 문제였습니다. 취재진이 울릉도에 있는 대피소 8곳을 모두 가봤는데 차마 대피소라고 부르기 힘든 상태였습니다. 홍진우 기자입니다. 울릉도의 주민 대피 시설은 8곳, 3천여 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입니다. 울릉군 주민 9천 명이 대피하기엔 턱없이 부족합니다. 시설은 제대로 갖춰진 걸까? 규모가 제일 크다는 보건의료원 지하를 가봤습니다. 1000여 제곱미터 규모로 1200명 넘게 수용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알고 보니 이곳은 장례식장. 빈소의 세탁실, 기계실에다 각종 장례 물품들이 쌓여 있습니다. 관계자들도 많은 사람들을 수용하긴 어렵다고 말합니다. 그럼 대략적으로 한 어느 정도 수용할 수 있을까 봅니다. 50명? 돌아가신 분이 또 계시면 오지도 못한다 했겠네요. 인근 아파트 지하 대피소. 사다리로 내려가 보니 높이가 낮아 허리를 펼 수가 없습니다. 울릉군청 대피소도 마찬가지. 기계실엔 보일러에 적재물이 쌓여 있고 바로 옆 군위의 지하 대피소는 운동기구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공영 주차장에 마련된 대피소. 주차장이 내리막길에 세워진 탓에 지하층 입구가 지상에 노출돼 있습니다. 문은 관리가 안 된 듯 잘 열리지도 않습니다. 민방위 대피시설로 지정된 곳입니다. 대피시설이라는 안내판은 찾아볼 수 없고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은 아예 막혀 있습니다. 다 막아놨잖아요. 실제로는 못 들어가는 거네요? 실제로는 못 들어가지. 주민들은 그냥 무관리 상태로 있었지 뭐. 그나마 대피소들이 모두 울릉읍에 있어 외곽에 사는 주민들은 대피할 곳도 없습니다. 무방비 상태로 저희들은 어제 있다가 나중에 이제 이런 일이 또 벌어진다면은 그때 또 이런 상황이 마찬가지예요. 울릉군은 지하 공간이 없다 보니 생긴 일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지하 주차장이 갖춰진 시설 건물 자체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대피할 곳도 없고요.
그래서 서해 5도처럼 분명한 대책이 마련돼야 되고. 한편 울릉도에 공습 경보가 울린 어제 경찰서장이 평소보다 일찍 퇴근해 텃밭에서 일하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경찰은 유연 근무로 일찍 퇴근한 만큼 규정 위반은 아니라고 해명했지만 주민들이 동요하는 상황에서 부적절한 처신을 했다는 비판을 사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홍진우입니다. 오늘도 계속된 도발 속보에 접경 지역 주민들은 불안한 하루를 보냈습니다. 접경 지역 안보 관광지 출입도 이틀째 전면 중단됐는데요. 강원 동해안 최북단 마을을 강경모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동해안 최북단 고선군 명파리 마을. 70가구 300여 명밖에 살지 않는 민통선 인근 작은 마을이 어제 발칵 뒤집혔습니다. 북한이 동해상으로 100발이 넘는 포사격을 했기 때문입니다. 우르릉 꽝꽝 소리가 몇 번 나더라고요. 깨 털고 이제 농사일 그거 이러 같은 사람들 다 이제 내보냈거든. 이제 불안하긴 좀 불안하더라고요. 지금 전쟁이 그렇게 나서는 안 되잖아요. 고성 통일전망대도 문을 닫았습니다. 평소대로라면 안보 관광을 하러 온 방문객들로 북적여야 할 주차장도 이처럼 텅 비었습니다. 생계도 문제입니다. 민통선 내 출입이 이틀째 통제되면서 주민들은 걱정이 태산입니다. 저 장마철 때문에 비가 많이 와가지고 이제 들깨만 지금 수확을 못했는데 지금 근데 이거 얼른 어떻게 좀 잠잠해져야 되겠는데 걱정이네. 동해 최북단 저도어장엔 어선 75척이 출항해 정상조업에 나섰지만 북도발에 언제든지 회항할 수 있다는 생각에 어민들은 불안하기만 합니다. 이렇게 위급 상황이 생겨가지고 전 어민들한테 이제 빨리 기항 조치를 시킨 거는 4, 5년 만에 처음입니다. 연안으로 조업하는데 떨어질 그런 우려도 있잖아요. 한파주의보가 발효된 강원도 고성. 북한의 잇단 도발로 남북 관계가 얼어붙으면서 접경 지역 주민들은 긴장감 속에 불안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강경모입니다. 이태원 참사, 드러난 문제점들을 하나하나 짚어볼 시간입니다. 시민들은 112 신고 전화로 일찌감치 위험하다 경고를 했는데 경찰은 움직이지 않았죠. 그 112 신고 상황을 총괄해야 할 상황관리관은 그 시각 자리를 비웠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상황관리관은 늑장 대응한 용산경찰서장과 함께 수사를 받는 처지가 됐습니다. 김정근 기자입니다. 참사 발생 첫 신고 3분 뒤인 10시 18분. 소방당국은 112에 공동 대응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서울경찰청 112 상황실을 총괄하는 상황관리관이 자리를 비워 즉각 대응을 못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청 특별감찰팀은 당일 야간 상황관리관이었던 서울경찰청 류미진 총경을 업무 태만으로 대기 발령하고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류 총경은 참사 발생 후 1시간 24분 뒤인 밤 11시 39분에 직원의 보고를 받고 112 상황실로 복귀했습니다. 경찰청은 이임재 용산경찰서장도 대기 발령시키고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참사 당일 저녁 6시 34분부터 112 신고가 잇따랐지만 이 서장은 참사 발생 5분 뒤에야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각각 112 신고 처리와 현장 대응을 책임지는 두 간부를 상대로 수사를 벌여 책임을 묻겠다는 겁니다. 심지어 이들은 사고 상황을 상부에 즉각 알리지도 않았습니다.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이 첫 상황 보고를 받은 건 밤 11시 36분. 이임재 서장으로부터 전화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자정을 넘긴 다음 날 0시 14분에서야 보고를 받았습니다. 경찰의 최고 수뇌부인 두 사람 모두 윤석열 대통령이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보다 늦게 상황을 파악한 겁니다. 이렇게 무너진 경찰의 보고 체계는 급박한 참사 현장에서 더딘 대응으로 이어졌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김정근입니다. 경찰의 현장 대응도 부실하긴 매한가지였습니다. 사람들이 몰릴 때 교통 질서를 잡는 역할은 경찰 교통기동대가 하는데요. 참사 2시간 전 이태원 현장에 나갔던 경찰관이 이 교통기동대 즉각 투입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전민영 기자입니다. 소방에 이태원 참사 신고가 처음 접수된 건 지난달 29일 밤 10시 15분. 하지만 약 4시간 전인 저녁 6시 34분부터 시민들은 112 신고를 통해 사고 위험을 경찰에 알렸습니다.
해밀턴 호텔 옆 골목길에 인파가 몰려 압사당할 것 같다는 신고였습니다. 현장 지휘를 하던 용산경찰서 소속 경찰관이 기동대 배치 요청을 한 건 오후 7시 반과 8시 사이였습니다. 용산경찰서 교통과에 20명이라도 교통기동대를 바로 배치해달라고 요청한 겁니다. 그런데 교통과의 답변은 안 된다는 거였습니다. 삼각지역 일대에서 진행 중이던 보수 진보단체의 집회에 대응해야 한다는 이유였습니다. 대신 교통과는 직원을 6명 추가 투입해 주차 단속에 나섰습니다. 교통과라는 이유로 교통관리에만 신경 쓴 겁니다. 교통기동대 20명은 9시 30분에야 현장에 투입됐고 45분 뒤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660명 규모의 서울경찰청 기동대가 투입된 건 11시 30분이었습니다. 교통기동대는 교통관리, 기동대는 안전관리를 주 업무로 합니다. 이날 삼각지역 일대 집회가 종료된 시점은 오후 9시쯤이었고 약 5,000명 규모의 기동대가 배치돼 있었습니다. 이때라도 기동대를 이태원에 대거 투입해 안전관리에 나섰다면 참사 피해를 줄일 수 있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전민영입니다. 참사 4시간 전부터 112 신고가 이어졌는데 재난안전주무부서인 행정안전부는 뭘 하고 있었을까요? 참사가 일어날 때까지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육상 사고의 경우에 소방은 통보를 하지만 이 경찰은 행안부에 통보하는 체계가 없습니다. 백승우 기자입니다. 경찰청과 소방청을 관장하는 행정안전부. 이상민 장관은 이태원 참사 상황을 지난달 29일 밤 11시 20분에 전달받습니다. 사고 발생 1시간 5분이 지나서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보다 19분이나 늦었습니다. 왜 이렇게 늦은 걸까?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 이태원 참사가 보고된 시각은 밤 10시 48분. 소방청이 119 구조 신고를 받아 이를 정리해 33분 만에 행안부에 보고한 겁니다. 문제는 경찰 112 신고가 오후 6시 34분부터 11건이나 접수됐는데 그 상황을 행안부는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행안부가 육상 사고의 경우 소방 보고를 받는데 경찰 보고는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반면 해양 사고의 경우 행안부는 경찰과 소방 신고를 둘 다 받을 수 있습니다. 112와 관련된 사항들은 아직까지 이제 저희가 그런 받을 수 있는 체계가 구축되어 있지 않아서 그 부분은 조금 우리가 미비하다고 생각해서 소방 보고를 받은 행안부가 상황 2단계라고 판단해 보낸 긴급 문자도 이상민 장관의 휴대전화엔 직접 전송되지 않았습니다. 장관이 대상에 누락됐기 때문에 결국 비서실이 보고를 전달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백수입니다. 이 참사 당시에 도대체 그 골목엔 얼마나 많은 인파가 있었을까요? 수천 명은 됐을 거다 이런 추측만 난무했는데 저희 채널A가 데이터를 분석해 보니 이 참사 직전인 밤 9시경 사고 현장 주변엔 약 14,000명이나 있었던 걸로 파악됐습니다. 정현우 기자입니다. 채널A가 분석한 건 서울시가 발표한 사고 당일 생활인구입니다. 생활인구는 각종 사회학 연구에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KT 기지국 접속 기록과 지하철 승하차 기록 등 각종 빅데이터를 종합해 특정 시점, 특정 지역에 어떤 성별과 연령대의 사람이 몇 명 있었는지 보여줍니다. 참사 당일 이태원역 1번 출구를 기준으로 반경 500m 일대에 오후 5시부터 수천 명씩 인파가 늘었습니다. 112 신고가 집중된 밤 9시에서 10시 사이에는 16,000명까지 급증했다가 이후 소폭 감소했습니다. 집계에는 유동인구가 거의 없는 대사관 골목과 주택가도 포함되어 있는데 2,000명 안팎으로 추정되는 이 지역 상주 인원을 빼면 이태원역 유흥가엔 최대 14,000명이 운집했던 걸로 추정됩니다. 15,000명을 수용하는 잠실 체조 경기장을 가득 채울 만한 인파가 좁은 골목에 몰린 겁니다. 통상적으로 주택가에는 거기에 거주하는 분들만 이제 이동을 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방문객이 갈 일도 없고 유흥가 쪽으로 대부분이 모였다고 봐야죠. 작년 헬로윈 직전 토요일에 비해 약 2배, 사고 전날보다는 약 1.5배 많은 수치입니다. 실제로 사고 당일 이태원역의 하차 인원은 승차 인원보다 2배 이상 많았습니다.
이태원으로 유입되는 인원이 빠져나가는 사람보다 많아 밀집도가 급증했던 겁니다. 여성 사망자가 남성 사망자의 2배에 이르면서 사고 당시 여성 방문객이 훨씬 많았던 게 아니냐는 추정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고 당일 밤 10시 기준 20대 남녀가 절반 이상이었는데 여성이 남성보다 약간 많은 수준에 그쳤습니다. 채널A 뉴스 정현우입니다. 이번 이태원 참사에서 경찰의 늦장 대처를 비판해온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전체의 사태의 책임을 묻기 시작했습니다. 이상민 장관은 물론 서울시도 책임을 피할 수 없다면서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를 촉구했습니다. 한수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의 공세가 경찰을 넘어 윤석열 정부와 윤 대통령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국정 최고 책임자로서 일말의 반성과 책임의식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주무장관으로서 참사에 책임지기는커녕 자리를 지키려는 뻔뻔한 버티기는 눈뜨고 보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이번 사태가 윤석열 정부의 총체적 무능에서 비롯됐다며 국정조사 카드까지 꺼냈습니다. 성역 없는 국정조사로 국가가 국민을 내팽개친 1분 1초까지 밝히겠습니다. 민주당은 그동안 112 신고 늑장 대처 등 주로 경찰을 비판해왔는데 윤석열 정부가 경찰 지휘부 선에서 꼬리를 자르려 한다는 의심을 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경찰 수뇌부 몇 사람 경질하는 걸로 사태를 유야무야 할 수 있는 것은 이 사건의 본질을 흐리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민주당이 국정조사 대상에 경찰은 물론 서울시와 행안부까지 포함시키려는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민주당은 오는 7일 국회 행안위에 이상민 장관을 불러 현안 질의를 합니다. 이 상임위에 오세훈 서울시장과 박희영 용산구청장을 부르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한수아입니다. 이처럼 민주당은 주무장관인 이상민 장관의 책임론을 부각하고 있지만 대통령실은 꿈쩍도 하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오히려 이상민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의 합동분향소 방문을 연이어 수행했습니다. 다만 윤 대통령은 경찰의 부실 대응 수사 상황에 대해선 국민에게 자세히 알리라고 지시했습니다. 조영민 기자입니다. 이태원 참사 책임자 조치와 관련한 대통령실의 의중이 조금씩 드러나고 있습니다. 대응에서 문제점이 드러난 경찰에 대해서는 엄정 조치를, 주무장관인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 대해서는 재신임 수순을 밟는 분위기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논란에 대한 진상조사 과정을 국민들에게 소상히 알리라고 지시했습니다. 경찰 부실 대응에 대한 강도 높은 감찰과 수사를 주문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대통령실은 경찰 자체 감찰에도 불구하고 의혹이 남을 경우 다른 방안으로 조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책임론이 불거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해서는 일단 사태 수습을 맡기는 모습입니다. 윤 대통령은 어제에 이어 오늘도 장관 가운데에는 이 장관만 데리고 합동분향소를 찾아 신뢰를 보여줬습니다. 이 장관도 수습에 올인하며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고 뒷수습 처리하고 재발방지 대책 마련하고 이런 것에 일단 전념을 하고 사고 원인이나 무흡했던 부분에 대해서도 차례로 다 살펴볼 예정입니다. 이 장관은 오는 7일 국회 행안위에 참석해 재차 사과하고 진정성 있는 수습 모습을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조용민입니다. 네, 여랑야랑 정치부 김민지 기자와 함께합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아주 많은 의원, 민주당 얘기인가 보죠. 네, 민주당 이원욱 의원이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언급하면서 한 말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측근이 구속된 상황, 또 검찰 수사를 바라보는 민주당 내 분위기를 이렇게 전했습니다. 아주 많은 의원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수사에 대해서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이고 증거가 있고 이렇다라고 한다면은 거치 문제에 대해서 새롭게 주장하는 의원들이 많이 나올 거고요. 내부에선 당연히 예의주시를 안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다만 윤석열 정부가 지금 너무 못하고 있어서 민주당의 내부 문제를 되돌아보자는 얘기를 하기가 힘든 거라고 했습니다. 최근 민주당, 특히 이재명 대표는요, 이태원 참사에 집중하고 있는데요. 이 엄중한 시기에 국가는 어디에 있었는지. 이것은 명백한 인재이고
정부의 무능과 불찰로 인한 참사가 맞습니다. 사람들이 차도로 못 들어가게 막을 계획이었던 거예요. 안 막을 계획이었던 거예요. 그 계획이 처음부터 없었어요. 네, 없었습니다. 다 방치해 놓은 거예요. 참사가 벌어지면서 이 대표 관련 수사에 대한 이 관심이 좀 줄어든 것 같긴 하네요. 네,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이 바로 그 점을 파고들었는데요. 죽상이던 이재명 대표의 얼굴에 웃음기가 가득하다면서 자신들은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식으로 무슨 호재라도 만난 듯 연일 대통령과 정부를 공격하며 선동질에 여념이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2020년 경기도지사 시절에 이천 물류센터 화재 때 떡볶이 먹방이나 또 대전 물난리 때 엄지척 사진으로 논란이 된 민주당 의원들을 언급했는데요. 민주당은 김기현 의원의 입에서 오물이 튀어나오고 있다면서 자중 또 자중하라고 발끈했습니다. 네,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남영희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다시 등장했나요? 네, 나흘 전 SNS에 이태원 참사는 청와대 이전 탓이라고 주장했다가 논란이 일자 삭제를 했었죠. 이 게시물이 SNS에 다시 등장했습니다. 지웠다가 다시 올린 이유가 뭔가요? 민주당 내에서 부적절한 글이라는 지적까지 나왔었죠. 그러자 글을 내린 건데요. 남부원장 글을 다시 올리면서 잠시 당론을 따랐던 것이라고 했습니다. 개인적 의견일 뿐이라고 선을 그었던 민주당 의원들도 이제는 이 주장에 조금 동조하고 있습니다. 용산경찰서장은 무엇을 했을까요? 당시 시위를 대비해서 1,100명의 병력이 있었다는 겁니다. 용산경찰서장은 서울경찰청장은 이 인력을 배치했어야 합니다. 대통령을 반대하는 목소리, 그런 집회 시위, 그건 통제하는 데 전념을 했고 이렇게 안전에 대해서는 굉장히 경시했던 그게 문제입니다. 실제로 당시에 용산경찰서가 대규모 집회를 관리는 했었다면서요? 네. 압사가 언급된 첫 신고 시간이 6시 반쯤 이임재 당시 용산서장은 대통령실 앞에 있었습니다. 국회 자료에 따르면 진보단체가 윤석열 정부 퇴진 규탄 시위를 벌이고 대통령실까지 행진을 했는데 이 현장을 관리하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집회 시위가 열리면 또 관리를 해야 될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다고 해서 이 경찰 병력 부족의 책임을 집회를 한 단체에 또 물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윤석열 퇴진까지 언급할 정도로 야권의 입은 계속 거칠어지고 있는데요. 희생자 애도와 참사 수습에 매달려야 하는 이때 정쟁 갈등을 부추기는 건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겠죠. 네,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 다신 있어서 안 될 참사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우리가 꼭 바꿔야 할 것들을 짚어보는 이젠 꼭 바꾸자 연속기획 보도로 이어갑니다. 어제 위급 상황에서 긴급 구호를 요청하는 소리마저 삼키는 소음 문제 짚어봤는데요. 음식점으로 등록해놓고 클럽처럼 운영한 무허가 주점들도 거리 소음의 주요 원인이 됐습니다. 엄격한 관리가 시급합니다. 서주희 기자입니다. 이태원 참사 당일이었던 지난 29일 저녁 8시. 참사 현장 바로 옆에 있는 또 다른 골목입니다. 이 골목 역시 세계 음식문화거리로 이어집니다. 음악 소리가 크게 울려 퍼져 바로 옆 사람과 대화도 불가능할 정도입니다. 사람들이 춤을 추고 있는 술집. 음악을 크게 틀어둔 채 문을 열고 영업을 합니다. 손님들한테는 그런 데가 아니니까 주문 자제하더라고 꼭 말씀을 해주세요. 일부 주점은 건물 외부에 스피커를 매달아 놓기도 했습니다. 음식문화거리는 주택가와 붙어 있어 클럽 같은 유흥주점 영업이 불가능한데도 일반 음식점으로 등록된 주점들이 클럽처럼 영업을 해오고 있는 겁니다. 용산구청이 지난 4월 조례를 통해 미리 등록한 주점에만 춤을 출 수 있도록 허용해줬습니다. 하지만 참사가 일어난 골목 인근의 주점 8개 중 7개는 구청 허가 없이 운영되는 클럽형 주점이었습니다. 무허가 주점들이 손님을 선점하기 위해 경쟁적으로 음악 소리를 키우면서 참사 위험 상황이 제대로 전파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경찰분들도 움직이라 해도 노래소리 때문에
말도 못 들고 전화할 때도 그 상대방 전화 소리도 안 들릴 정도로 상당히 시끄럽고 대화도 안 되고 웅성웅성 시끄럽고 안 됐어. 모든 게 당연히 단속돼야지. 소음도 그 주민들이 바로 가까이에 있잖아요. 법 테두리를 벗어난 무허가 클럽 평주점에는 엄격한 법 적용이 필요해 보입니다. 채널A 뉴스 서주입니다. 이태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서울 구도심에는 이태원 골목과 닮은 곳이 적지 않습니다. 좁은 길을 막고 있는 간판과 야외 테이블들, 실태가 어느 정도고 어떻게 바뀌어야 할지 장하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홍대 부근 좁은 골목길, 홍보용 입간판이 여러 개 나와 있고 옷가게 앞에는 매대까지 나와 있습니다. 사람들이 지나가다 건드릴까 봐 모래 주머니로 고정까지 해뒀습니다. 차들도 다니는 길이라 시민들은 더 불안합니다. 무슨 행사 같은 거 있는 날엔 차도 왔다 갔다 하고 사람도 많으니까 그런 때는 좀 되게 모서리로 돌아다니는데 사람들이 많으면 부딪힐 수도 있고 피하는데 뒤로 넘어가기도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전문가와 함께 점검해보니 현행법상 확보돼야 하는 도로폭 4m에 크게 못 미칩니다. 네, 여기는 이렇게 나와 있어서 원래는 4m가 도로 최소폭인데 입간판이 있으면서 보니까 2.4m밖에 안 돼요. 경사가 꽤 가파르지만 미끄럼 방지 장치도 없다 보니 비 오는 날은 더 위험합니다. 서울의 또 다른 음식 골목. 밤이 되자 야외 테이블이 겹겹이 도로를 점거합니다. 도로를 막는 야외 영업은 불법이지만 담당 구청이 상권 활성화를 위해 6개월마다 허용해주고 있습니다. 강남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식당마다 데크를 만들어 손님을 받고 포장마차는 도로를 점거한 채 버젓이 운영 중입니다. 할로윈 때는 여기도 사람 거의 꽉 찼던 걸로. 근데 길 가다가 갑자기 툭 튀어나와 있으니까 일도 갔다가 차고 다시 이렇게 해서 가야 돼. 전문가들은 단속도 단속이지만 성숙한 시민의식을 당부합니다. 법상으로 만들어진 최소 도로폭은 유지시켜야 되고요. 또 아무리 장사를 위해서라도 이렇게 도로를 점거하는 일은 삼가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상습 과밀 지역은 고밀도 위험지구로 지정해 일정 시간에 통행에 제한을 두는 방안도 검토해 볼 만합니다. 맘 놓고 걸을 수 있는 거리,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채널A 뉴스 장하얀입니다. 오늘 오후부터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면서 부쩍 추워졌습니다. 내일은 올가을 처음으로 수도권이 영하로 떨어질 전망입니다. 퇴근길 날씨는 어떤지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권솔 기자, 벌써 바람이 많이 불고 있습니까? 네, 코트를 챙겨 입고 왔는데도 쌀쌀하다고 느껴질 정도입니다. 내일부터는요, 오늘보다 조금 더 따뜻한 옷을 챙겨 입고 나오시는 게 좋겠습니다. 사흘 뒤 겨울의 시작을 알리는 입동을 앞두고요. 이번 주말까지 초겨울의 쌀쌀한 날씨가 계속될 전망입니다. 내일 서울 아침 기온이 0도까지 곤두박질 치면서 올가을 들어 가장 춥겠고요. 모레까지도 아침 최저 기온이 영하에 가깝게 예보돼 있습니다. 중부 내륙 지역은 더 춥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이 영하 5도까지 떨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찬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체감 온도는 1도에서 2도 더 낮을 전망입니다. 당장 내일 아침 서울 지역 체감 온도는 영하 2도까지 낮아질 걸로 보입니다. 이 정도면 예년 12월 초순의 추위입니다. 기상청은 이번 추위가 북서쪽에서 불어오는 고기압의 영향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우리나라 북서쪽 약 5km 상공에 위치하고 있는 영하 24도의 매우 찬 공기가 우리나라로 서서히 밀려들면서 내일부터는 이 영향으로 기온이 크게 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낮과 밤의 일교차도 큽니다. 최대 15도 이상 벌어지는 곳도 많을 걸로 보입니다. 기상청은 이번 추위가 주말까지 계속되다가 다음 주부터 점차 풀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광화문 광장에서 채널A 뉴스 권솔입니다. 네, 미국이 결국 또 큰 폭의 기준금리 인상, 자이언트 스텝을 단행했습니다. 0.75% 올렸고 4번 연속은 초유의 조치입니다. 미국과의 기준금리 차이가 1%포인트로 늘어나면서 이달 말 한국은행도 큰 폭의 금리 인상이 불가피한데요. 시중에 돈줄이 마를까 걱정입니다. 강유연 기자입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0.75%포인트 또 올렸습니다.
사상 초유 4번 연속 큰 폭의 인상, 자이언트 스텝입니다. 이에 미국 기준금리 상단은 연초 연 0.25%에서 4%까지 뛰었습니다. 연 4%대의 기준금리는 금융위기 직전인 2008년 1월 이후 처음입니다. 문제는 이게 다가 아닙니다. 시장에선 연준이 금리 인상 속도 조절에 나서길 기대했지만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은 물가를 잡기 위해 금리 인상을 멈출 생각이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Very premature, in my view, to think about or be talking about pausing our rate hike. 기준금리 5% 시대의 가능성까지 내비친 겁니다. 이제 한미 기준금리 격차는 1%포인트로 3년 4개월 만에 최대로 벌어졌습니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건 한국은행입니다. 금리를 따라잡기 위해 24일 열리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올리는 빅스텝을 밟을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외국인 자금이 유출돼 원달러 환율이 오르고 물가가 뛰는 악순환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문제는 레고랜드 사태로 금융시장이 얼어붙으면서 기업들이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금리를 또 올리면 시중에 돈이 돌지 않아 이익을 내고도 부채를 못 갚는 흑자도산 기업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을 압박하는 요인이 되고 있고 높아진 금리는 민간 부문, 기업에 커다란 부담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금리를 올릴 수도 시중에 돈을 풀 수도 없어 한국은행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강유연입니다. 또 한 번 금리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매달 이자를 갚는 대출자들은 떨고 있습니다. 최근 주택담보, 전세, 신용대출 등 가계대출 최고금리가 7%를 뚫기도 했습니다. 안보겸 기자입니다. 2년 전 결혼한 곽현영 씨는 2억 원의 전세 대출을 받은 뒤 매달 이자 35만 원을 냈습니다. 5천만 원을 갚고 원금은 1억 5천만 원으로 줄었지만 최근 이자는 오히려 50만 원으로 불어났습니다. 저는 육아휴직 중이고 신랑이 이제 버는 월급으로 세 가족이 생활하는데 이자 고정 지출이 계속 늘고 거기에 물가 상승도 겹치고 많이 부담스럽죠. 한국은행이 미국의 급격한 기준금리 인상 보폭을 따라가면서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금리 상승세도 가팔라진 겁니다. 지난달 28일 기준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 신용대출 등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최고금리는 모두 약 13년 만에 연 7%를 넘어섰습니다. 오늘 기준 4대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전세대출, 신용대출 최고금리는 7% 안팎, 지난해 말 4%대에서 훌쩍 뛴 겁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추가 인상을 예고한 만큼 연말 가계대출 최고금리는 8%대에 이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대출 이자를 내는 이자 부담 가구의 비율이 35.7%로 지난해보다 늘었는데 금리 인상 여파로 갚을 이자까지 불어난 상황. 특히 상환 부담이 큰 취약차주의 부실 위험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소득이 적은 분들이 이자가 오르는 거에서 지급할 감내 여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이자를 제대로 못 대는 이제 연체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가계대출이 부실 폭탄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정부가 이자 상승을 억제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 금융 상품을 출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안보겸입니다. 전남 여수의 고층 건물 신축 공사장에 흙막이 벽이 무너지면서 바닷물이 콸콸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주민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공국진 기자입니다. 여수 해안가 생활형 숙박시설 신축 공사 현장. 공사장 안으로 바닷물이 밀려듭니다. 바로 옆 인도는 힘없이 주저앉고 곳곳이 갈라집니다. 와, 다 무너지네. 앞에 난리 났다. 이거. 사고가 난 건 어제 오후 4시쯤. 터파기 공사를 위해 설치한 5m 높이 흙막이 벽이 무너지면서 바닷물이 들어왔습니다. 폭발음과 동시에 지진이 난 것 같았어요. 너무너무 깜짝 놀라고 다 피신한 상태에서 밖을 나와봤더니 바닷물이 유입이 되면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작업자들과 인근 상인 등 100여 명이 긴급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흙막이 벽이 무너진 공사장엔 복구 작업이 한창인데요.
바닷물은 여전히 가득 차 있습니다. 여수시는 만조시간 바닷물 수위가 높아지면서 흑막이벽이 수압을 견디지 못해 무너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주변 상인들은 공사 이후 심한 진동으로 주변 건물에 금이 가는 등 사고는 예견됐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도배를 하려고 뜯어보니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 전에서부터 이제 이런 피해가 하도 심해서 국토부에 민원도 넣어보고. 이곳에는 지상 45층에 생활형 숙박시설 4개 동을 짓는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초고층 건축물의 경우 안전 영향 평가를 받도록 돼 있지만 이 건물은 관련 규정이 마련되기 전 건축 심의를 통과해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여수시와 경찰은 배수 작업이 마무리되는 대로 흑막이벽이 규정대로 설치됐는지 조사할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공진입니다. 내일은 두꺼운 외투를 챙기셔야겠습니다. 차고 건조한 공기가 강하게 내려오면서 내일 중부와 남부 내륙에서는 영하권 추위가 나타날 텐데요. 올가을 들어 가장 춥겠습니다. 이번 추위는 주말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밤낮 구분 없이 추위가 예상되지만 아침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일교차도 크게 벌어지겠고요. 건강관리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내일은 서해안과 제주에서 강풍이 예상됩니다. 시설물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고요. 영남을 중심으로 대기가 매우 건조합니다. 산불 등 화재 사고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서울은 0도, 대관령은 영하 5도, 대전은 1도로 출발할 텐데요. 곳곳에서 서리가 내리거나 얼음이 어는 곳이 있겠습니다. 한낮에는 서울 10도, 전주는 12도가 예상됩니다. 다가오는 월요일에는 수도권과 영서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북한이 미사일 쐈다는 소식 들으면 어떤 생각 드십니까? 왜 또 저래 넘기는 경우가 많죠. 워낙 자주 쏴대니 정권도 바뀌었으니 나 좀 봐달라, 협상용일 거다 했는데 그렇게 치부하기에는 상황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분단 이후 처음으로 NLL 이남으로 쏘고 미군이 한반도에서 훈련을 하는데도 쏘고요. 북한이 핵 개발 자신감으로 그릇된 판단을 하진 않을까 우려도 되는데요. 과도하게 동요할 필요는 없지만 안전 불감증을 자성하는 요즘 안보 불감증도 경계해야겠습니다. 마침표 찍겠습니다. 안전도 안보도 뉴스에 마칩니다. 감사합니다.